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도국의 백나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브라질의 대처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네. 졸지에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군요. 네, 지금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브라질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연임까지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명이 브라질의 대처였습니다. 그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에 빗해가지고 이제 그 별명이 브라질의 대처였는데 네. 이제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16살에 게릴라 조직, 좌파 게릴라 조직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그 1970년에는 이제 투쟁자금, 군사정권에 맞서는 투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강도 조직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그때 전기 고문을 받고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판에 입문하게 된 건데 룰라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나오자마자 수감 생활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룰라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건 아니고요. 그 수감 생활이 끝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2001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을 만난 게 룰라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신임들을 얻게 되어서 2003년에 룰라 대통령, 그러니까 룰라 정부가 출범했을 때 에너지부 장관을 맡게 돼요. 그리고 2005년에는 그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정무장관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2010년 대선에 나가가지고 이제 당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4년 말에 다시 연임을 위한 대선에 나가서 연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굉장히 강한 여성상, 그러니까 여전사 이미지로 굉장히 승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 연임을 할 때는 이제 보살피는 어머니상 같은 이미지로 변신에 성공을 해서 연임이 결국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쭉 돌아봤는데 이랬던 호세프 대통령 왜 탄핵 심판 시작이 된 건지 이유가 뭡니까? 이 명분 자체는 이제 호세프 대통령이 이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명분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더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거는 지금 브라질이 경제 위기, 아주 최악의 경제난의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민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도 많이 추락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브라질에 보면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라는 국영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영 석유 기업에서 이 집권당, 호세프가 이끌고 있는 이 집권당의 인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뇌물을 뿌린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민심이 여기서 떠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 카드를 꺼내드는 그런 상황들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 아직 탄핵이 확정된 건 아니고 탄핵 심판에 들어간 건데 탄핵이 확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예, 그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탄핵은 아주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이제 직무는 일단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180일 내에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상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원의 3분의 2가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가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탄핵 심판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이 탄핵 심판을 시작하자는 투표에서 55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탄핵 가결 요건이 5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5명이 만약에 탄핵을 하자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태만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호세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건 쿠데타다. 네. 나는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정치적, 사법적으로 어떤 총극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지금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브라질 정치권을 살짝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브라질 정치권은 상당 부분 좀 부패 스캔들이 만연한 곳이라고 해요. 지금 네. 집권당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영 석유 기업의 부패 스캔들 말고도 지금 부통령이라든지 지금 호세프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통령이 권한 대행
지금 시작한 상태인데 네. 이 부통령마저도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부패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너네도 지금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친 호세프파 그리고 반 호세프파가 지금 격렬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호세프 쪽에는 그 아직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룰라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황이 아주 단순하게 끝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상태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지금 8월에 리우 올림픽이 개막 예정돼 네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우 올림픽 개막이 지금 8월 5일이고요. 지금 브라질에서 한참 성화봉송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전국이 이렇게 혼란하다 보면, 물론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대통령이 꼭 있어야만 대통령이 착석해 있어야만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올림픽을 준비를 좀 잘 차질없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이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이번에 잘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 전국 문제까지 겹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 애덤 스콧이라든지 BJ 신 같은 경우에는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겠다,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축구 스타 히바우드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와라, 그러니까 오지 말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브라질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쎄요, 웃고 있다고 해야 될지, 수혜자라고 하면 이제 부통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테메르 부통령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테메르 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성향입니다. 지금 그 호세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당에 소속이 돼 있고요. 사실 호세프 대통령과의 연정을 끊어낸 당에서 지금 테메르 부통령이 지금 속해 있는데, 지금 탄핵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탄핵이 실제로 된다고 하면 2018년 말까지 지금 임기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2018년 말까지는 이 테메르 부통령이 이 임기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좀 해프닝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기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겠죠. 그런데 이 테메르 부통령이 이 전화를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전화로 오해를 했나 봐요. 이제 본인이 아마 이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인 것처럼 이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 기자는 눈치를 챈 거죠. 잘못 알아들었구나. 계속 동문서답이 오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축하드린다라고 했더니 이 부통령은 제가 언제 초청을 한번 해주시면 아르헨티나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기자가 초청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너무 갑자기 권한대행이 돼서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이런 실수를 했다는 해프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브라질 얘기만 했는데, 사실 남미는 그동안 좌파 정권이 굉장히 득세하는 국가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흔들리는 국가가 브라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집권 사회당이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이제 자리를 내줬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보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12년 만에 좌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998년에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실 남미에서는 핑크 타이드라는 말이 돌았었는데요. 이제 온건한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 정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핑크타이드 물결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핑크타이드로 물들었던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들이 잇따라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나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